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씩 틈날 때 이곳에 와서 사연을 듣고는 합니다. 저는 좀 황당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준비해오라는 미술 준비물을 챙길 때도 늘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고,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시기가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님과 돈 이야기로 다투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엄마는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에게 물질적으로 잘 챙겨주지 못하는 걸 늘 가슴 아파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셨어요. 엄마가 다정다감하시다면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표현이 없으신 분이셨죠. 게다가 가부장적이셔서 엄마와 저에게는 늘 명령조로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지냈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언제나 가정에는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끔씩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아빠가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왔다는 둥, 주말에 혼자 낚시를 가셔서 엄마가 화가 나셨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집에만 계셨거든요. 직장과 집만 오고 가는 게 아버지 동선의 전부였어요. 그런 아버지께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덕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라 생각했고 어머니도 늘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개장수세요. 학교 다닐 적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배웠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했을 때 짐짓 꺼려하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헤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말한 후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헤어짐을 통보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따라 할머니 병문안을 갈 때면 간호사들이 입는 유니폼이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간호사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주사 놓는 것도 환자를 돌봐주는 것도 다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되고 싶었던 건 간호사였어요. 다만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께 대학 학비 지원을 해달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살 때도 필요한 돈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아이였으니 어떻게 제가 대학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냥 제 삶에서 최선의 노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된 후에는 틈틈이 입시 공부를 했어요. 언젠가는 간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대학 학비 정도는 마련했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한 학비는 대학을 입학한 후에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면 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죠. 그렇게 조금씩 제 꿈에 다가갈 무렵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은아, 네가 올해 몇 살이지? 22이요. 왜요, 아버지? 그럼 너도 이제 시집 가기에 적지 않은 나이네. 선짜리 들어왔는데 나가거라. 저는 놀란 토끼 눈으로 당황을 금치 못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시집 가기에 적지 않은 나이라고 했지만 그건 순전히 아버지 본인의 생각이셨어요. 22이면 누구라도 결혼하기 이른 나이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싫다는 저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셨고 저는 그 설득에
끝까지 싫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서운한 내색을 내비치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너는 이제 돈 번다고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거냐? 돈 버는 거랑 선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좋은 혼처를 거절하는 거냐? 저 입시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이야기에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더 이상 선짜리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어보니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분이 아버지께 중매를 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에 선볼 남자는 7급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제게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공부 못 시킨 걸 무척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혼처에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은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찾아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나중에 간호사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중매 서주세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너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건데 너무 내 생각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짓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시켜 나갔죠. 저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3년제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학비를 충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국가고시를 합격한 날과 제가 간호사로서 첫 출근한 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어요. 제가 간호사가 되니 누구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특히 무뚝뚝하시던 아버지도 환히 웃음을 지으셨어요.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며 병원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올해로 27이지? 네. 아버지, 왜요? 또 선차리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왜? 아직도 결혼하기 싫으냐? 지금은 일이 더 좋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선짜리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엄마가 119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뒤늦게 저도 연락을 받게 되었죠.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야? 너희 아버지 급성 맹장이라네.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그랬구나. 수술 잘 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일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갈게. 그리고 수술실에 나온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그래, 지금은 괜찮아. 수술 잘 됐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회복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영은아. 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영은아,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냥 맹장 터지신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말인데 영훈이 너 선 봐서 일찍 시집 가는 게 어떻겠냐? 네? 갑자기 선이라뇨? 저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버지 누워있는 거 보고도 너는 네 생각만 하냐? 아버지 소원인데 한 번쯤 져주면서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아버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서 허락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셨는지 다음날 어딘가로 연락을 하는 듯 했고 아주 일사천리로 선짜리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영은아,
오늘 잘하고 와라. 언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고 오라면서요. 그래도 기왕 갔다 오는 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으니 하는 말이지.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한 커피숍에서 그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첫인사를 나누고 서로 어색함을 풀어내려고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 사람은 마른 체형에 큰 눈이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멋지다며 칭찬을 하고 간호사 일이 힘들지 않냐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은 무료해질 무렵 그 남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만나기 싫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5년 전에 선볼 뻔했는데 영은 씨가 거절하셨잖아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자 그 남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셨던 거예요? 네. 아니, 아버지께서 별 말씀 없으시길래 설마 같은 분일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말 실수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 남자에게 5년 전에 선보려고 했었던 거면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냐고 물었어요. 사람 인연이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은 씨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다음 주 주말에 혹시 같이 영화 보실래요? 그의 애프터 신청에 저는 예의상 한 번 더 그를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날마다 그는 꽃 한 송이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들고 오곤 했어요. 핸드폰 고리나 립스틱을 선물해 줄 때도 있었고 7번째 만나는 날엔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가 싫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제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5년 전 저와 만나기로 했다가 선자리가 취소된 이후로는 어떤 여자와도 사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꼭 저를 만나기 위해 일이 그렇게 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와의 연애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한 건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마치 제가 약혼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연애 3개월이 지나가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남편이 시댁에 인사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 엄청 궁금해해. 이번 주에 시간 내서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갑자기요? 갑자기라니. 선보고 만난 거면 결혼을 전제로 한 건데 3개월이나 만났으면 뭐 한번 뵐 때도 됐지. 그런가? 알겠어요. 저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고 결국엔 평범하게 화과자와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이 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친척분께 대충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대리석으로 둘러져 있었고 집안을 온갖 조명들이 예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멋지고 예쁜 집은 처음 와봐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복도를 지났는데 아파트 안에 정원이 있는 집은 처음 보았어요. 집의 한켠에는 중정이 있었고 중정 안은 고급스러운 나무들과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 앉아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는 걸 상상하니 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중정을 지나니 커다란 거실이 나왔고 그곳에 그의 부모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맞이해주며 반갑게 인사해주시고는 저를 다이닝룸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주방에 식탁이 놓인 게 아니라 따로 식사하는 장소가 있더군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식탁에 앉히고는 식사를 담당하는 도우미분께 음식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온갖 산의 진미가 식탁에 모두 차려진 듯 했습니다.
커다란 식탁에 채워진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앞에 두고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죠. 영희 씨, 반가워요. 도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들진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정성이 담겼으니까 맛있게 식사해요.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의 부모님 앞에서 제 자랑을 늘어놓았고 저는 남자친구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어 갔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이런 분들이 시댁 식구들이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극진한 대접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고 그날 이후 어쩐지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더 자주 입에 올리곤 했어요. 그 후로 속전속결로 결혼이 진행되어 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부러워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4년제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만큼 시집을 잘 간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뒤늦게 3년제 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된 저에게 부잣집에 시집 갔다는 사실이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자 로또라도 당첨된 듯이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엄마도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 결혼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켠에 놓아두셨어요. 결혼을 하고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1년 후에 전세 만기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며 1년 동안은 함께 합가해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고작 1년이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흘렀을 무렵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살이 더 빠지는 듯 했습니다. 나름 좋은 식단에 영양가 있게 식사를 차려주고 있는데도 남편은 계속 말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요새 계속 피곤하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네. 당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대학병원에 예약해놨어. 잘했네요. 진료일이 언제래요? 저도 같이 가요.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저는 남편과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찍은 사진과 피 검사를 보더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여러 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암입니다. 아무래도 대장암이 재발하신 것 같네요. 재발이라뇨? 1년 전에 완치 판정 받으셨는데 다시 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하나요? 네, 일정 잡아드릴 테니 나가셔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이 암이라니, 게다가 재발이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라 남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도 아까 들었잖아. 언제 암에 걸렸었던 거예요? 암에 걸린 지는 좀 됐어. 한 6, 7년 정도? 그럼 나랑 만나기 5년 전에 이미 암 치료 중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이 없더군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완치 판정 받았고 이제는 괜찮아질 줄 알았지. 저는 복잡한 감정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어머님, 남편 암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님, 왜 남편이 대장암이었던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완치 판정 받았는데 그걸 굳이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 그리고 지금 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데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해?
네 남편도 충격이 컸을 텐데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머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설마 이제 와서 잘잘못 따져가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건 아니지? 네? 부부라는 건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해주고 챙겨줘야 하는 거야. 네가 간호사니까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필요하면 영양제도 놔주고 그래. 저는 그날로 휴직을 하고 남편의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니 남편은 급격히 체력이 떨어졌고 저는 남편의 체력을 올리기 위해 온갖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건 그때그때 구해서 입에 넣어줬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 매일 함께 팔짱을 끼고 산책을 하고 걸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암에 걸린 사실은 황당했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남편이니 제가 병수발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를 3차까지 했을 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간호사라니 나 당신이 너무 의지된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병수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남편과 저를 무척 걱정하시더군요. 저는 씩씩한 척을 하며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려 애를 썼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집에 시집 안 보냈을 거라며 후회하시는 듯 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다 보니 남편은 점점 몸이 좋아졌고 항암 약도 잘 맞는지 암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지나 남편은 또다시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애써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 저희 부부는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 건강이 좋아진 후 다시 병원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분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이라 오후까지 잠을 자고 있던 날이었어요.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시누이가 와 있는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새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엄마랑 내가 오빠 병수발 다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게 며느리 자리에 욕심 내려놓고 그 집안에 혼사 넣길 잘했지 뭐.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처음 암 발병했을 때 네 오빠가 좀 심각했니? 병수발 들어주고 대 이어줄 며느리 없을까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어. 다행히 약발이 잘 들어서 완치 판정까지 받아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 재발하기 전에 새언니랑 결혼해서 천만 다행이다. 응? 너희 오빠 재발하고 나서 결혼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발한 거 알고 결혼 서두른 거라고. 그동안 계속 검사로 추적 관찰하고 있었는데 결국 암이 커졌지 뭐. 갑자기 전이까지 되고. 아니 그럼 알면서도 새언니랑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럼 뭐 별 수 있니? 우리 3대 독자 집안에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야. 덤으로 병수발까지 해주면 더 좋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너 오늘 출근 안 했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얘가 어디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어머니랑 그이 다 알면서도 저랑 결혼시키신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얘. 어떻게 이런 걸 속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따지고 보면 사기 결혼이에요. 진정 좀 해라.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고 지금 결국 다 잘 됐는데 뭐가 문제야. 너 그렇게 언성 높이면 애한테도 안 좋아. 그래요, 새언니. 진정하세요. 저는 출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언쟁을 마치지 못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한 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암 재발한 거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영훈아, 먼저 사과부터 할게. 암 재발한 거 알면서도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이기적인 줄 알면서도 결혼 밀어붙였고. 사랑이었다고? 그냥 당신 곁에서 돌봐줄 의료진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네 뱃속의 아기가 우리 사랑의 증거야. 물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당신이 아기 낳아주면 주려고 했던 출산 선물인데 지금 줄게. 이게 뭐야? 이거 내 거 상가 건물인데 자기 앞으로 명의 이전했어. 아이, 제발 화 풀어. 남편은 상가 건물을 내밀며 제 화를 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못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저 혼자만 용서하고 넘어가면 예전처럼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아기를 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느끼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제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제 몸을 돌보지 못한 죄로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죠. 처음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놀란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나 잘 이겨낼 수 있어. 준우는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자기는 치료에 전념해. 어머님께는 내가 오늘 얘기할게.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 유방암이래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길래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준우애비 밥은? 네? 너 암치료 들어가면 준우애비 식단이랑 준우는 누가 보니? 네가 그동안 암에 좋은 음식들로 잘 차려줬었는데 이제 너 없으면 준우애비 식단은 누가 짜나? 어머님, 지금 제가 암에 걸렸는데 준우 아빠 밥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암에 걸린 건 걸린 거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해야지. 준우 애비가 지금은 멀쩡해도 또 언제 다시 재발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니? 어머니, 그뿐이니? 준우는 또 어쩔 거야? 설마 준우 내 차지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저 어머님이랑 10년을 알고 한 집에서 5년을 살았어요. 아무리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매정하다고 이 난리야. 너 그 상가 건물 받았으면서 매정이라는 말이 나오니?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아니, 그럼 네가 암 걸렸으면 내가 울고 짜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준우 아빠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밥 차리시면 되겠네요. 저게 아주 암 걸렸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저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울고 나니 저런 인간 이하의 사람 때문에 울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 생각이 든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저는 제 주변을 정리하고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료에 들어가고 나니 너무나 서운한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1차 치료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던 남편이 3차 치료에 들어갈 쯤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안 들어오는 날도 생기더군요. 여보, 어제는 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신 혹시 바람났어? 너 말을 너무 막 던진다. 나도 너 병간호 하느라 힘들어.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내가 너 아프다고 맨날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되냐? 당신 진짜 너무 서운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암 재발했을 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아, 또 그 소리. 이젠 그 얘기 듣는 것도 지겹다. 너 언제까지 그걸로 사람 읊어먹을래? 솔직히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자그마치 3년이야. 내가 당신 병수발한 거. 그런데 당신은 고작 3달도 안 돼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 아이,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남편은 화장대 의자를 집어던졌고 의자는 그대로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쾅 소리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건데 라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저는 꼭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렇게 2년간 치료를 받고 암이 많이 사라져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정말 지독히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느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 이혼해줘. 그럼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는 안 돼. 당신 집구석이 애를 키울 자격들이나 있어? 우리 집구석이 뭐 어때서? 힘든 일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이 당신 집안 식구들 내력이야. 알아?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대꾸도 안 하더군요. 솔직히 나 암 걸려서 치료할 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준우 봐주기나 했어? 당신은 또 어떻고? 당신 나가서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동네 호프집 여자랑 자주 붙어 다닌다고 소문까지 났더라. 이런데도 당신들이 우리 준우를 키울 자격이 있어? 준우까지 무슨 일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릴 사람들이 당신네 족속들이야.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나 말이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도장을 찍어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호프집 이혼녀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녀와의 재혼을 위해 저와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역시나 그 인간 본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저는 병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했고 그 호프집 이혼녀는 건강하니 그녀와 붙어먹을 생각인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그 덕분에 저는 아주 수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상가 건물을 다시 내놓으라며 헛소리를 해대셨지만 제가 그래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고생만 하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왔다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널 그 집에 시집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게 왜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미안하다. 저는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부모님이 자주 찾아와 아들도 잘 봐주시면서 저는 간호사 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혹시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헛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영은아, 나 그 여자랑 헤어질게. 그럼 나 다시 받아줄래?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니까? 그 후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저와 이혼 후 그 여자와 재혼을 준비하던 그 사람은 또다시 암이 재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하기로 했던 그 호프집 여자는 남편의 발병 사실을 알고는 서서히 연락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봐. 그 여자야말로 당신이랑 정말 잘 어울리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들 해. 다신 나한테 연락해서 내 소중한 시간 뺏지 말고. 영은아,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당신보다 나 병수발 잘해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 영은아. 저는 대꾸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모두 수신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 후 일주일쯤이 지나 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우애미야, 잘 지냈지? 아주머니가 저한텐 무슨 볼일이세요? 얘는 정없이. 시어머니한테 아주머니가 뭐니? 아직 이혼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저 바쁘니까 본론만 얘기하세요. 그게 준우애비가 지금 많이 안 좋아. 계속 너만 찾는다. 너랑 헤어지고 너를 못 잊었는데 자기 좋다는 여자도 헤어지자고 하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 저기요, 번지수 잘못 누르셨네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연락을 해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예, 전화 끊지 마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 만나서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저더러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병수발을 들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내 거 상가 하나 네 앞으로 돌려줄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나이에 내 아들 병수발을 어떻게 드니? 딸년도 지 오빠 수발 들기 싫다고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한텐 너밖에 없다. 그 집은 힘든 일 있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집안 내력인가 보네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생겨먹은 걸. 저 다시 돌아갈 일 없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남편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 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따로 그의 유골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에겐 아빠였으니 아빠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정도는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너무 크게 데이면 피하게 되더군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나중에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네요. 저처럼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들이 멋져 보인다면서요. 지금은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